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분줄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와, 네,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을 합니다. 한동안 집 공사를 하느라고 이 방을 거의 쓰지를 못했었는데요.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서 다시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빠밤! 자자자자, 보이시나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오랜만에 소설을 읽었어요. 왜 갑자기 프랑켄슈타인을 들고 나타났냐? 2019년 올해부터 이제 옛다 책방에서 여성 작가가 쓴 SF 소설 읽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오늘이 16일 수요일인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한 11명의 이제 신청자들 이제 받아가지고 참여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SF, 여성 작가가 쓴 SF를 같이 볼 건데요. 아마 장기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 첫 책으로 이 책을 꼽았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이 저는 몰랐는데 메리 셸리라는 작가가 썼는데, 여성 작가가 썼고, 그 SF 소설의 어떤 효시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이제 만화나 워낙 이제 재현된 머리에 막 나사 같은 거 막 하고 막 이렇게 스티치 같은 거 막 있고 막 꼬맨 자국도 막 있고 막 이런 뭐 이렇게 괴물 인간보다 더 크고 막 그런 캐릭터로 이제 막 이미지가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이제 재현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읽어보지 않았는데도 왠지 읽어본 것 같은 그런 책 중에 하나가, 고전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아닐까 싶은데, 여성 작가가 썼다는 것 때문에 한번 또 놀라고, 이 책이 그런 SF계의 소설의 그런 효시가 되는 작품이었어? 라는 것 때문에 또 한번 놀라고, 내용을 맨 처음에 그런 뭔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큰 저택 같은데 막 이렇게 껌껌하고 어두컴컴하고 막 이제 뭐 산속 같은데 깊이 들어가 있는 저택에서 막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이제 차차차창 하면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하는 그런 모습, 영상들, 이미지들이 이제 막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어서 왠지 보지 않고도 본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고전이어서 되게 재밌겠다. 이걸 내가 원작은 안 읽어봤는데 이참에 읽어보면 정말 스피드 있게 짜자자자자자 이게 읽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스피드 있게 속도감 넘치게 읽기에는 애매한 그런 책이었어요. 생각보다는 조금 전개가 느린 그런 책이었었고, 프랑켄슈타인이 보통 괴물을,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창조된 그런 괴물의 이름이라고 이제 아직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괴물을 탄생시킨, 그 사람의 이름, 이제 가문의 이름, 성이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멋진데, 아무래도 고전 1800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런 책을 쓴, 그때 메리 셸리의 나이가 18살이었대요. 19인가? 18인가? 그때 나이에 쓴 책이라는 거 자꾸 막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일들이 되게 많아서 깜짝깜짝. 막 이렇게 소름 돋기도 하고, 벌써 18이면은 내가 어떻게 그때의 나이를 지금에 환상한다고 해도, 30이라고 잡는다고 해도 이미 훌쩍 넘어버린 그런 나이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질투가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좀 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단 겉에부터 핥아본데 훑어보면 뒷표지 저는 이제 문학동네 에서 펴낸 책을 골랐는데 프랑켄슈타인도 이제 저작권이 없는 그런 책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또 많이 번역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세계문학 뭐 이런 이제 시리즈들로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문학동네 거를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 가장 많이 팔렸던 세일즈 포인트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더니 문학동네 버전이 가장 많이 팔렸고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김선영 선생님이 또 이쪽에 되게 잘 번역된 걸로 이름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해설이나 뭐 이런 것들 몽기니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읽지는 않는데 이 책은 또 해설까지 쭉 다 뒤에 보면 연표도 있고 메리 셸리 연표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읽어보게 됐는데, 의도치 않게 읽다 보니, 또 번역하신 분이 또 쫙 뒤에서 따다다당 얘기하는 것도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이 형태도 괜찮지만 이 안에가 그냥 또 끝내주게 멋있어요. 먹 표지에 유광으로 코팅을 한 이런 표지도 되게 근사했던 것 같아요. 일단 메리 셸리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지은이 소개를 한번 훑어보면, 메리 셸리 1797년 영국 런던에서 이제 이 집안도 또 끝내줘요. 급진 정치 사상가인 윌리엄 고드윈과 여성의 권리 옹호의 저자로 유명한 여성주의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생후 며칠 만에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는 재혼했고 부녀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질시했던 계모 때문에 여기 또 계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퍼뜨리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계모 때문에 어린 메리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대신 아버지의 소재에서 무수히 많은 장소를 독파했고 당대 최고 사상가들과 아버지가 함께 나누는 대화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지적 허기를 채워나갔다. 15살에 아버지의 제자 퍼시 비시 셸리를 처음 만나 2년 후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끼던 그와 함께 프랑스로 사랑의 도피를 감행했다. 이후 가난과 낭만으로 점철된 가난과 낭만 유랑 생활이 8년 동안 이어졌다. 1816년 시인 바이런 경 의사 존 폴리돌이 남편 셸리와 모인 자리에서 괴담을 하나씩 짓기로 약속해 무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1818년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재작년이 200주년이었겠네요. 5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그중 4이 일찍 사망하는 불운을 겪었고 1822년 남편마저 익사하자 셸리는 자책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 1826년 퍼시 비시 셸리의 초상이라 할 수 있는 소설 마지막 남자를 출간했고 여러 남성 작가들의 구애를 받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돌보며 독신 생활을 고수했다. 이후 로더, 포크너 등 여러 소설과 여행기를 출간했다. 1848년 발병한 뇌종양으로 인해 1851년 53세의 나이로 부모와 함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다룬 최초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 카레 차페크의 RUR 등 과학소설은 물론 브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등의 영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사못이 관자놀이에 박힌 괴물의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는 20세기 대중문화사에서 무한히 재생산되며 프랑켄슈타인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포소설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이제 저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뒷표지로 가면 19세기 천재 여성 작가 메리 셸리가 이런 천재 막 이런 얘기 나오면 혹하지 않아요? 19살이군요. 19살에 탄생시킨 과학소설의 고전.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프랑켄슈타인이 과학기술로 자멸해가는 인류에 던지는 최초의 경고다. 이렇게 써 있고 2009년에 뉴스위크 선정 역대 세계 최고의 명작 100 에도 되고 2003년에는 옵저버 선정 역대 최고의 소설 100개에 속해 있는 책이라고 해요. 메리 셸리의 말을 본따 왔네요. 우리 본성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일깨워 소름 돋게 만드는 이야기. 읽는 이가 겁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피가 얼어붙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라는 메리 셸리의 말이 뒤에 있고 헤럴드 블룸의 말과 윌터 스콧의 이야기도 있네요. 남편 퍼시빌리 셸리가 쓴 글도 있어요.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시대의 가장 독창적이고도 완전한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작품에 녹아있는 일련의 사상, 괴이한 경험,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과 동기, 경악할 만한 재앙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강렬하고도 심오한 인간 감정의 원천을 그려낸 작품이다. 라고 이제 남편이 이야기했던 게 발췌되어 있고, 낭만주의 문학의 세계관을 독특하게 묘사했다라고 얘기하네요. 낭만주의 문학? 글쎄, 좀 물음표가지고 땡, 낭만주의 문학이 뭐지? 막 거기부터 봐야 되나? 모르겠다. 패스. 작가의 독창적 천직성과 적절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고도의 발상으로 진한 감동을 남긴다. 라고 윌터 스콧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야기는 뭐 대강의 스토리는 쭉 아실 거고, 저는
괴물. 여기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이 괴물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좀, 막 이렇게 묘사도 좀 많고 막 이래가지고, 좀 전개가 되게 느리네. 막 이러면서 이제 쭉, 읽다가 이제 괴물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이제 막 빠르게 읽어 나가고, 괴물이 이제 나를 그러니까 이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자마자 이제 혼절을 하기도 하고, 막 이 괴물로부터 이제 도망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얘는 또 이제 괴물의 형상, 되게 기이한 형상들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마을에 가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놀라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막 때려 죽이려고 막 우리 이렇게 야수나 막 이런 것들 발견했을 때 막 총으로 쏘기도 하고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냉대가 아니죠. 막 엄청난 이제 환멸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고립되고 누군가 나를 이제 받아들여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괴물의 모습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저는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게 과학소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포소설인가? 굉장히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괴물이 이제 인간처럼 여기서 이제 프랑스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언어를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는지,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이런 것들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 사람을 대할 때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학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너무 인간적인 괴물인데? 근데 너무 이제 외형이 이렇게 막 무서운 존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에 먹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막 없애야 할 존재, 막 이렇게 죽여야 할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에 굉장히 오히려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런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떤 등장인물들보다는 이 괴물한테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됐던 그런 책이에요. 밑줄을 그었던 부분들은 어디냐면, 지금 매진하고 있는 공부가 사랑하는 마음을 약하게 하고 어떤 연금술로도 합성할 수 없는 소박한 즐거움을 아끼는 취향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그 공부는 분명 불법적이며 인간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인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쭉 나오고요. 이런 것도 어째서 인간은 짐승보다 훨씬 우월한 감수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일까? 그로 인해 훨씬 더 유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될 뿐인데 우리의 욕망이 굶주림, 갈증, 그리고 성욕에 국한되었다면 거의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 한 줄기, 우연한 한마디 아니면 그 말로 전달되는 풍경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괴물이 이제 그 프랑켄슈타인한테 자신의 이제 짝을 이제 만들어 달라. 나 너무 외롭다. 사람들이 나만 보면 도망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들은 모두 끔찍한 흉물을 저주하지. 그러니 살아있는 그 어떤 생물보다 비참한 나를 얼마나 증오하겠는가. 하지만 당신, 프랑켄슈타인 말하는 거죠. 내 창조자인 당신이 나를 혐오하고 내치다니. 나는 내 피조물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죽음을 맞지 않는 한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얽혀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겠지. 감히 당신이 이렇게 생명을 갖고 놀았단 말인가? 나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나도 당신과 나머지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 내 조건에 동의한다면 나도 인간들과 당신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겠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살아남은 당신 친구들의 피로 배부를 때까지 죽음의 밥통을 채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혼자 있게 고립되게 비참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나를 구원해달라, 내 친구를 만들어달라, 뭐 끊임없이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 설득될 때 하면서 설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협박이 아니라 당신을 설득하는 걸로 만족하겠다. 나는 불행하기 때문에 사악하다. 불행하기 때문에 사악하다. 이게 되게 강렬했어요. 모든 인류가 나를 피하고 증오하지 않는가? 내 창조주인 당신도 나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승리의 기쁨에 젖으려 한다.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인간이 나를 동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인간을 동정해야 하는지 말해달라. 당신은 나를 저 얼음에 갈라진 틈새로 거꾸로 떨어뜨리고 당신의 작품이 내 육신을 파괴하더라도 그걸 살인이라 부르지 않겠지? 인간이 나를 경멸로 대하는데 내가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가?
상처가 아니라 친절을 서로 나누며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준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감각은 우리의 공존을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그렇다고 비굴한 노예의 굴종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받은 상처를 복수로 돌려줄 테다.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공포의 근원이 될 테다. 누구보다 나의 창조주인. 그렇기에 내 숙적인 당신에게 영영 꺼지지 않는 증오를 다짐하겠다. 조심하라. 내가 당신의 파멸을 초래할 테고 이 복수는 당신의 세상에 태어난 나를 저주할 정도로 황폐해지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 뭐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끝내 이제 설득을 실패를 하자 이제 막 복수와 분노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찬욱 감독인가 복수 시리즈 있잖아요. 그것의 모티브가 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나요. 시련이란 사람들의 조잡하기, 짝이 없는 감수성마저 그토록 무디게 만드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괴물의 이야기에 막 귀 기울이다 보니까 무엇이 그 인간을 사악한, 악한으로 만드는가 이런 부분에 힌트를 굉장히 명확하게 얻었어요. 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겠구나.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늘 뭔가 이렇게 증오와 분노와 막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존재들이 결국은 악한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약간 막 사이코패스 막 생각도 나고 소시오패스 생각나고 혹은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 혹은 이제 한편으로 이제 사생아 또 생각이 나기도 했고, 이제 장애인의 생각도 나기도 했고, 어떤 외형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뭐 모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살피지 못하고 그냥 낙인부터 찍거나 막 대하거나 막 이랬던 어떤 그런 존재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기도 해서 이 괴물이 의미하는 것들,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 괴물이 결국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건 결국 사회적으로 살아있어야 사회적 존재 관계를 맺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진정한 삶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지혜롭다는 오만에 차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무지한 위인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후로 악은 나의 선이 되었다. 이런 밑줄 긋고 싶은 문장들이 쭉쭉쭉 나오고요. 이 책을 옮긴 김선영 선생님은 이제 해설에서 이런 부분을 딱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언니도 되게 멋진 언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프랑켄슈타인 그 괴물의 무수한 얼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해설을 쓰셨는데 독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싶다. 이 소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얼굴을 지워야 한다는 사실을. 프랑켄슈타인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괴물이다. 영화도 책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 이름을 아니 그 유명한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대한 머리에 툭 튀어나온 이마, 스테이플러로 찍어 붙인 것 같은 이마의 섬뜩한 긴 흉터, 그리고 관자놀이에 삐죽 튀어나온 나사본, 만화, 패러디, 심지어 이 프랑켄슈타인의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는 20세기 대중문화사에서 무한 재생산되었다. 이는 1931년 할리우드 흑백 공포 영화에 등장한 배우 보리스 칼로프의 얼굴이다.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이름 없는 괴물의 얼굴이기도 하다. 원작을 상당 부분 개작해 각색한 이 영화가 원작과 가장 다른 점은 괴물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이거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나 싶은 가물가물한데 어떤 영상들이 떠오르는 거 보면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이 책에서는 괴물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괴물이 말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게 전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공포 영화나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한 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래서 원작을 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19세기의 천재 여성 작가 메리 셸리와 그녀가 창조한 능변의 괴물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곧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해진 이 B급 영화 배우의 얼굴은 오히려 원작을 그 강렬한 이미지로 뒤엎어 은폐하고 풍부한 언어, 문학적 텍스트의 의미를 단순 환원하는 결과를 낳았으니 아이러니하게도 그 또한 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쭉쭉쭉 해설을 이어나가요. 뒤에 가면 이제 메리 셸리의 연표도 이제 쭉 나오는데, 소설보다 더 사실은, 메리 셸리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모임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하고, 굉장히 똑똑한 여자고, 집안도 엄마, 아빠 모두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는 일종의 이제 엘리트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진적인 엘리트 집안, 네, 그런 딸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랑했던 사람하고 살았으니까 좀 좋았겠다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 5을 낳는데 4이 죽고, 막 남편과 막, 남편의 전부인,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이제, 환경에서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프랑켄슈타인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묘한 그 작가 개인에 대한 어떤 궁금함들도 굉장히 소설보다 자기 만든 작품보다 더 소설처럼 살다간 사람인가 보다. 뭐 더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작가였던 것 같아요. 네. 올해 한 해 동안 SF 소설 쭉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책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좋아요.